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마법. 하루 10분. 프롤로그. 그래, 내겐 오랜 친구가 있었지. 몽테스큐에는 1시간의 독서로 누그러지지 않는 걱정은 결코 없다고 했다. 이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한다. 내가 다시 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갖가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였기 때문이다. 20대의 나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청춘이었다. 그 가장 귀한 시간에 책을 멀리했던 것을 지금도 가끔 후회한다. 누군가는 이 시기에 읽은 많은 책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남다른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일찍이 저자의 길로 들어서서 자신만의 글 세계를 확립한 사람도 있다. 그에 비하면 나는 30에 겨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이제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 최대 10년쯤 늦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 중후반에 들어서서는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은 때도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책과 담쌓고 살아올 수 있었는지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책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넓은 서재를 갖는 것이 지금 나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때는 눈앞의 것이 중요했다. 중국에서 열심히 공부해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기에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잇따른 취업 실패를 겪으며 점차 자신감을 잃었고 실망에 빠져 최악을 상상했다. 나는 외부의 누군가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대 후반에 늦게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것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할 수가 없다. 연애도 평탄하지 않았고 취업은 더 평탄하지 않아서 이 회사와 저 회사를 메뚜기 뛰듯이 전전했다. 전공 따라 무역회사에 취직했지만 딱히 사무실이 없는 회사여서 내 고정된 자리가 없었고 또 다른 무역회사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경영난에 처해 결국 그곳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는 핸드폰 상담사로 일하기도 했고 보험 설계사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9살이 다 지나갈 무렵에 한 에듀테인먼트사에 잠시 몸담게 되었는데 내가 맡은 업무가 책과 관련되어 있었고 사내에 책이 많아서 다시 책과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20대 때 놓고 지냈던 책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 30이 끝나갈 때쯤 해서는 현재의 작은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다. 취직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의뢰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성격과는 그다지 맞지 않았다. 항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날도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느라 종로바닥을 계속 걸어 다니다가 교보문고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렸을 때 역사를 무척 좋아했던 터라 발걸음이 저절로 역사책 코너로 향했고 무심코 책 한 권을 꺼내선 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내가 아무런 잡념 없이 책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갈등과 고민 없이 행복에 잠긴 시간이었다. 책은 그렇게 내게 다시 돌아왔다. 아니, 내가 그렇게 책으로 다시 돌아갔다. 쉼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역사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었다. 학창시절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던 친구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10여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가끔 아리곤 했는데 내 상상 속에서 위인들이 나 대신 그 아이들에게 호통치는 것만 같았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내게 꿈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수시로 우울감에 휩싸이는 이유도 집중할 무언가가 없기 때문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나는 자기계발서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 버킷리스트를 보고 나서는 버킷리스트류의 책을 자주 읽었는데 그 영향으로 점점 자기계발서도 손에 쥐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책 쓰기라는 꿈과 만날 수 있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용기도 얻게 되었다.
책이 내게 꿈을 찾아주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나는 독서에도 임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운명의 책을 만났을 때다. 어떤 책으로 사고와 행동이 조금이라도 변화했다면 그 책이 바로 자신에게 운명의 책이다. 이 책에 담은 내용이 바로 그것, 내가 만난 운명의 책이다. 나는 그 책들을 통해 나의 잘못을 깨달았고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운명의 책들과 함께하면서 즐겁고 슬펐던, 한편으로는 반성했던 시간을 오롯이 이 책에 담았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바람은 책이 당신에게도 쉼과 암 그리고 꿈을 선사해주는 마법을 부렸으면 하는 것이다. 1장. 나는 아직도 사춘기다. 누구나 마음속에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아픔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아픔이 현재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이나 사건들이 머릿속과 마음에 각인되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만 않았더라면. 힘든 기억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세 가지다. 그들은 지금 와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되뇌이며 오늘을 산다. 그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후회와 한을 짊어진 나약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는 나이와는 상관없다. 아픔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한 채 자신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 분노를 뿜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쓴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아픔 혹은 과거가 주인공이다. 이러한 것들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통과 소화불량 등 신체적으로도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거가 현재가 된 것이다. 아픔이나 과거는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모습으로 몸집을 불려 다가온다. 그러고는 꿈을 향한 발걸음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아예 쳐다볼 수 없게까지 한다. 이를 극복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싫은 기억이나 아픔들이 현재로 이어지는 끈을 잘라버릴 수가 있다. 과거나 아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번 아픔이 묻어난다거나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그저 성격상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예전에는 나도 그저 그 사람의 성격이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과거의 아픔이 현재화된 상태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이 가진 아픔이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지금 버리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다가올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 항상 그 반대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가끔 너만의 길을 개척해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어른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 자신만의 인생 지도를 그리며 살아온 어른들이 별로 없는 것이다. 가끔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가는 기이한 사람을 접했을 뿐이다.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 어른들의 길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길을 잘못 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어른들은 이미 한 길에 들어서서 한참을 달려온 사람들이다.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을 개척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니, 다른 길을 기웃거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나이, 가족, 현실, 돈 모든 게 걸린다. 지금 어른들이 가고 있는 길은 보통 이미 만들어진 길이다. 잃을 길이 없다. 이는 새 길을 개척할 필요도 없고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물론 대부분의 어른 역시 자신의 의지로만 그 길을 들어섰던 건 아니다.
그들도 그 윗세대가 만든 길 위에서 자연히 서게 된 것뿐이다. 그래도 그 길을 달리는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것들을 이루었다. 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맞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가끔 자신이 지나온 길이 안정된 길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는 어른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나는 못했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신다. 2장. 서른엔 뭐라도 돼 있을 줄 알았어. 사람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하는 것이다. 결심한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힘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일은 더욱 많다. 나 역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 고등학생 때에는 공부를 포기했다. 중학교 때는 곧잘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중학교 때만큼의 열정을 쏟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포기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세상이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공부를 하느라 자신의 생각과 기호가 무엇인지 찾기를 포기한다. 사회인이 되고서는 자신의 생각, 의견과 성격, 행동까지 모든 것을 틀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포기하게 된다. 사회에서 나라는 한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조직만 존재한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취직을 포기한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게 되자 난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다고 자포자기했다. 이력서를 끊임없이 넣고 면접을 보긴 했지만 마음은 자꾸 움츠러들었다. 남들은 1년 이상 2년까지도 온 힘을 다해 굴지의 기업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미 마음에서 안 될 거라고 포기한 후에 도전했다. 그래서 내 100%의 에너지를 쏟아볼 수가 없었다.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았던 내가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예견된 결과였다. 첫 번째 회사인 무역회사에 전공을 살려 들어가긴 했으나 알고 보니 내 책상과 의자도 없는 체계가 잡히지 않는 회사였다. 그래서 몇 달 후에 퇴사하고 곧바로 다른 두 회사에 지원하여 둘 다 합격했다. 그중 나중에 합격 통보를 받은 회사에 들어가서 재밌게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쯤 됐을 때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 사직을 당했다. 사실 먼저 합격했던 회사에 가겠다고 구두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다. 그래서였는지 그 회사는 내가 제시한 연봉보다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막판에 내가 나중에 합격한 회사로 가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이다. 권고 사직을 당하고 보니 그 일에 대해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짐을 챙겨 나오는 날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괜히 미웠다. 저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눈물이 흘렀다. 후에 다시 기회가 와서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서른을 앞두고도 큰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니 뛸 듯이 기뻤다. 그런데 이내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울산에 내려가서 일하고 정착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울산에서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 내 영어 수준은 중국어만 못하다는 사실이 내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약 2년 동안은 후회의 연속이었다. 서울에서 그만한 곳에 취업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내가 했던 후회는 꿈을 펼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저 월급 많이 주는 회사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였다. 앙드레의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진작부터 꿈을 그렸어야 했는데 나는 꿈도 회사도 모두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포기를 그리고 있었다. 포기를 그리는 사람이 현실에서 포기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포기할 생각만 하니
모든 일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그동안 지레 겁먹고 포기해서 입사하지 못한 회사, 조금만 용기를 냈어도 할 수 있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내 나름대로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선택 후에 나 자신을 합리화한 말들 뿐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았다. 소중한 20대 후반부에 이렇게 많은 포기가 있었다는 것이 입맛을 쓸쓸하게 할 뿐이었다.